지금 시간이 6시 18분인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 열린다고 했는데 오후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회담 개최 내용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미 열렸던 정상회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김 기자, 우리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나서 정리된 내용, 타결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고생을 했고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은 관세 협상이었죠. 이번에 거의 직전에 타결됐다고 하는데 그 타결된 내용은 이 현금으로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를 한다는 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 문제를 우려를 좀 해소하고 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수익을 5대 5로 배분을 하는데 이제 기간을 20년으로 두고 이제 손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재협상을 할 수 있게 열어뒀다는 점이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랑 EU와 같은 15%로 하기로 했고 또 쌀과 소고기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요. 반도체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타이완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타이완에 비춰서 불리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점을 약속받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뭐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양보해서 좀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돼 간 것 같습니까? 양자 협상에서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하든 절충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절충점을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최고 협상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자산을 다 총동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진 게 좀 있는 국가다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원패키지 딜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돼요. 거기에는 이제 원패키지라면 두 개의 기둥이 있을 텐데, 두 개의 필러가 있을 텐데 하나는 관세 부분에서 타결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보 차원에서 이제 공조를 했다. 그 공조를 했는데 그 공조를 움직이게 한 공식은 국방비 3.5%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 3.5% 수준의 증액이라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동맹현대화,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현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잘 차단하고 방어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었다. 그게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원 패키지 딜 타결이 종지부를 찍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협상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협상을 계속하고 지금도 관세 관련해서 타결한 부분에 이제 세부적인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있잖아요. 100% 개방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농산물 부분을 개방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틈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에서 한 4분의 3 파이를 가져갔으면 나머지 4분의 1은 또 어떻게 가져갈지 막 고민하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2분의 2분의 1씩 가져간 파이인데 그 파이 조정을 또 할 거란 말이죠. 그 끝없는 협상에 대비를 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대미 레버리지로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걸 갖고 미국이 딱 제시를 하면 또 상세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교수님,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몰아붙이듯이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카드를 또 대놓고 보여줄 수도 없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레버리지, 뭐 방금 말씀 지렛대 아니면 뭐 그 카드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카드가 물리적인 카드가 있고 의지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카드는 전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협력이 카드로서 발휘했잖아요. 근데 원자력 협력도 미국에서 윈윈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협력만큼의 무르입지는 못했어요. 왜 원자력 협력이 필요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그를 설계하는 기술은 뛰어난데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기술이랑 합쳐지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윈윈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시를 하면 그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방산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반도체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카드가 있을 수 있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도 좀 미국에서 좀 바꾸고 있어요. 슬그머니 아시아태평양으로 바꾸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인도를 약간 어느 정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고 인도태평양 정책이 과거 바이든 했던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되면서 어쨌거나 아시아태평양이든 인도태평양이든 미국에서 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역할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게 같이 협력하자고 손을 내미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호주, 필리핀, 일본의 손을 내미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국가들이 자기네 정부를 벗어나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국가를 대상으로는 레버리지 수위를 낮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의지적인 변수예요. 그러면 한국이 한반도 밖에서의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그게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압박의 메시지를 하거나 압박의 행동을 취할 때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카드하고 의지적인 카드를 다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언급했는데 그래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의지가 미국을 상대할 때 좀 더 유리한 어떤 카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동맹 현대화를 공식으로 만든다면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국방비를 증액해라 혹은 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라.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돈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이 알아서 한다. 미국은 바쁘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은 역할 확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이 혼자 할 수 없으니 의지를 가진 동맹국은 동참해줘라. 그러면은 그만큼의 대우를 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같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가동되는 차원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방부 증액은 그 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여기에서의 역할이거든요. 그건 아직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의지적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얘기할 때 상세할 수 있는 카드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북한을 상대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몇 차례 이런 얘기가 언급된 거죠? 네, 처음에 진짜 북한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저희 취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놀랐던 부분은 제재 완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했다는 건 사실은 미국이 내보일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내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회로도 만날 여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국에 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발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한 얘기는 좀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고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시진핑 주석이 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만날 기회를 갖고 또 한국에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많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또 뭐 일정까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계속 한 거로 보신가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동맹국, 우방국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상대방의 정상이 자기를 만나고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의 몸값이 되게 올라갔다고 해서 기뻐할 거고 그거는 본인의 몸값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노력을 할 때는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메시지를 보낸 게 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그거는 다음에 그런 노력이 있을 때는 만나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라는 게 의제에 올라가면 만나줄 수 없다라는 원칙은 유지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사실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과연 그런 메시지를 둔 상태에서 비핵화를 빼고 만날 것이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핵화라는 목표가 이제 원칙인데 비핵화라는 목표를 건너뛰고 만나서 비핵화라는 목표가 흐지부지가 되면 그렇게 하면은 그 페이스가 안 맞다라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앞으로 다시 찾아오겠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예고편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번 뭐 만남이 불발된 것을 북한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닌 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여러 추론 가운데 하나가 직전에 북한의 외무상이 러시아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뭐 거론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관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어떤 외교 안보의 접근 방식과 북한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굉장히 돌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급변하게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촘촘하게 초 단위로 모든 것을 나눠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할 것이고 이걸 다 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다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지만 이번에 찾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는 게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기간에 이제 맞춘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니까 어떻게든 그것만을 고수할 수 없고 요거를 잘 활용하면 북한의 지휘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만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쨌거나 지금 북한과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말고 이걸 전달하는 채널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 전달하는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측의 그런 의사를 어느 정도는 화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화답을 반영을 해서 다시 찾겠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냈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렇군요.